저는 올해 53살 공무원입니다. 결혼한 지 23년 됐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우리 남편은 코인이나 하는 바보예요. 돈 관리 하나도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까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억울한 건 저는 가족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몇 년째 돈 얘기만 했어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으이구,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다른 집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우리만 이렇게 쪼들리나.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학원비 달라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은 다 종합반 다니는데 나만.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날 밤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아빠들은 애들 용돈도 넉넉히 주던데. 당신은 학원비도 못 주네. 이러려고 애를 낳았나? 아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다음 달에 꼭 보내줄게 했지만 솔직히 다음 달에도 빠듯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본격적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만 월급쟁이로 만족하고 있어. 옆집 아저씨는 부동산에서 돈 벌고 위층 남편은 주식으로 차까지 바꿨는데 우리 애들만 뒤처져. 다른 집 애들은 다 과외받고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들만 집에서 혼자 공부해. 한 번은 둘째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선물 사야 한다고 아빠, 2만 원만 주세요. 하는데 지갑에 10,000원밖에 없었어요. 결국 10,000원밖에 줄 수가 없었죠. 아이가 실망하는 얼굴을 보니까 정말 미안해서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그날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은 용돈 받아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우리 애들만 집에 틀어박혀 있네. 매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작아졌어요. 가장으로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월급으로는 애들 대학 보내는 것도 빠듯해. 다른 사람들은 부업도 하고 투자도 해서 돈을 불리는데 당신은 왜 그런 건 생각도 안 해? 아니란 거 아니야? 참 아이러니한 게 아내는 저보고 돈을 더 벌어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에만 있어요. 나는 집안일 하느라 바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빠. 그러면서 낮에는 드라마 보고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한 번은 제가 그럼 당신도 파트타임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했더니 내가 나가서 벌 돈으로 뭘 해? 애들 누가 챙겨? 당신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큰아이가 한 번은 아빠,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뭔가 해야겠구나. 공무원이라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승진해봤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뭐든지 해보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부업 찾아보고 투자 관련 책도 사서 읽어봤어요. 공무원이라 마음대로 알바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투자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 부동산, 펀드 뭐든지 공부해봤어요. 주말마다 도서관 가서 경제 서적 읽고 유튜브로 투자 강의도 봤어요. 그런데 아내는 돈은 언제 벌 거야? 으이구. 하면서 재촉하더라고요. 매일 이런 식으로 재촉하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뭔가 해야겠다. 빨리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주자.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서둘러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돈을 더 많이, 더 빨리 벌어야 한다는 강박. 부업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가 이상한 길로 빠져든 것 같아요. 아내는 지금도 저를 바보라고 해요. 투자만 하면 망하는 바보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 시작한 이유는 정말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싶어서였어요. 큰아이 학원비 걱정 없이 보내주고 둘째도 친구들처럼 용돈 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걸까요? 투자 공부를 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매일 경제신문 보고 주식 관련 책 읽어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또 경제신문을 보고 있는데 직장 선배가 다가왔어요.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거든요. 야, 너 요즘 투자 공부 열심히 하더라? 매일 경제신문 보고 그러던데. 좋은 기회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나만 알고 있는 거라서 아무한테나 말 안 하는 건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심스러웠어요.
어떤 건데요? 김 과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내 동창이 건설업 하는데 이번에 땡땡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투자 기회가 생겼어. 아직 일반인들은 모르는 내부 정보야. 6개월 후에 원금의 30% 수익 확실하게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 요즘 은행 금리가 고작 3%인데 30%면 대박이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삽심프로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유가 있어. 그 지역이 곧 지하철 7호선 연장 확정될 예정이거든. 아직 발표 안 났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됐대. 우리 동창이 땡땡건설 전무랑 골프 친구라서 미리 알 수 있는 거야. 원래 분양가가 평당 1,500만 원인데 우리는 1,200만 원에 받을 수 있어. 그 차액만 300만 원이야. 게다가 지하철 소식 나오면 시세가 확 뛸 거고.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 가서 확인해봤거든. 공사 현장도 보고 주변 상권도 둘러보고 정말 개발 잠재력이 어마어마해. 대형마트, 백화점 들어올 부지도 다 확보돼 있어. 나는 이미 2천만 원 넣었어. 아내도 찬성했고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 집곧 만기되는 적금이 딱 1,000만 원 있었거든요. 30% 수익이면 300만 원이에요. 큰아이 학원비가 월 40만 원인데 300만 원이면 7, 8개월치예요. 둘째 용돈도 매달 10만 원씩 줄 수 있고. 하지만 너무 큰 결정이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김 과장이 급해하더라고요. 야,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이거 한정 물량이야. 우리 동창이 최대 10명까지만 받는다고 했어. 지금까지 7명 찾고 3자리 남았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받는데. 늦으면 기회 없어. 이런 건 타이밍이야. 그날 밤부터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인터넷으로 그 지역 부동산 시세도 찾아보고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도 검색해 봤어요. 정말 연장 계획이 있더라고요. 시의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었고 지역 신문에도 언급돼 있었어요. 주말에는 아예 그 지역까지 가봤어요. 혼자서 전철 타고 가서 현장도 보고 정말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크레인도 여러 대 돌아가고 있고 주변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도 보니까 시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김 과장이 공무원인데 거짓말을 하겠어? 본인도 2천만 원이나 투자했다는데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공하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아이들한테도 용돈 넉넉히 주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김 과장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그 투자 하고 싶어요.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야, 정말 잘 생각했어. 우리 진짜 대박 나는 거야. 내 동창이 건설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야. 이런 일로 사기칠 사람 아니거든. 계약서도 제대로 쓸 거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처리해 줄 거야. 돈은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어?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 1,000만 원을 해지했어요. 적금 통장에 치킨 해지라는 글자를 보니까 조금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6개월 후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공하면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거든요. 6개월 후에 1,300만 원 들고 가서 자, 애들 학원비 걱정 끝났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날 김 과장한테 돈을 전달했어요. 계약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우리 동창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때까지는 이 영수증 잘 보관해둬. 손으로 쓴 간단한 영수증을 받았어요. 투자금 1천만 원 수령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첫 달에는 정말 좋았어요. 김 과장이 일주일마다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야, 공사 진행 상황 봤는데 예정보다 빨라. 기초 공사 벌써 끝났어. 분양, 문에 전화가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대. 우리 예상보다 관심이 높아. 두 번째 달에도 좋은 소식이 계속 왔어요. 분양 광고 다음 달에 나간다고 하더라. 광고비만 2억 들인데. 지하철 연장 소식도 곧 공식 발표 날 것 같아. 우리 타이밍이 딱 맞았어. 세 번째 달에는 김 과장이 더 흥미진진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동창 말로는 대형 건설사에서 그 지역 땅 매입 문에 들어왔대. 이미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는 곳도 있어. 매일 출근길이 즐거웠어요. 김 과장을 보면서 우리 진짜 대박 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김 과장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동창이 너무 바빠. 현장 관리하느라 연락이 잘 안 돼. 분양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대. 인허가 문제 때문에.
5번째 달에는 아예 소식이 없었어요. 김 과장 자리에 가봐도 자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연락해도 바쁘다만 반복했어요. 6번째 달이 되니까 진짜 불안해졌어요. 원래 6개월 후에 돈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김 과장을 기다렸다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과장님, 우리 투자 어떻게 됐어요? 이번 달에 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김 과장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게 좀 복잡해진 것 같아. 우리 동창한테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에 가봐도 없고. 나도 지금 찾고 있어. 그때부터 정말 패닉이 왔어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2천만 원 넣었다고 했잖아. 나도 지금 당황하고 있어. 일주일을 더 기다려봤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결국 김 과장을 다시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돈 1,000만 원이 어디 갔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떨구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그 사람이 잠수를 탔어. 연락처도 다 바뀌었고 사무실도 빈 건물이야. 나도 당했어. 정말 미안하다. 나도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1,000만 원이 완전히 날아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했지만 그 사기꾼은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어요. 경찰도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면서 돈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말할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일주일을 끙끙대다가 결국 털어놓았어요. 여보, 사실 내가 투자를 했었는데 사기를 당했어. 돈을 다 잃었어. 아내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투자 언제? 무슨 투자? 얼마나? 우리 적금 1,000만 원. 아내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폭발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했어? 1,000만 원이 어떤 돈인데? 김 과장을 왜 믿었어? 확실하지도 않은 걸 왜 혼자 결정했어? 애들 학원비 2년치잖아. 그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상이라도 했으면 말렸을 텐데. 혼자서 무슨 권한으로? 그날 밤 아내는 저랑 말도 안 했어요. 다음 날부터 아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은 투자 감각이 전혀 없어요. 사기도 구분 못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이면서 그런 것도 못 알아봐요. 1,000만 원을 그냥 날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바보가 됐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특히 큰아이가 아빠, 학원 그만둬야 해요? 물어볼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2년은 거뜬히 보낼 수 있었거든요. 아내는 매일같이 한마디씩 했어요.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얼마나 알차게 쓸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투자해서 돈 벌던데 우리 남편만 당하더라.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2020년 말쯤이었나? 직장 후배들이 점심시간에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형, 비트코인 아세요? 제가 50만 원 넣었는데 벌써 200만 원 됐어요. 저도 도지코인으로 100만 원이 500만 원 됐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처음엔 그냥 들었어요. 또 무슨 투자 얘기구나 생각하면서. 하지만 매일매일 후배들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하루 만에 30% 올랐어요. 이런 게 코인이에요. 제 친구는 1천만 원 넣어서 1억 만들었어요. 차까지 샀대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말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2020년 초에 7,000달러 정도였던 게 연말에는 거의 3만 달러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원화로 하면 1,000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죠. 이걸 1년 전에 샀으면 3배가 됐겠네. 다른 코인들도 찾아봤어요. 이더리움, 이플, 도지코인. 어떤 건 몇십 배씩 올라간 것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코인 관련 영상들도 봤어요. 비트코인 1억 시대 온다. 이더리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평범한 직장인이 코인으로 10억 만든 비법. 이런 제목들이 넘쳐났어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증명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500만 원 넣어서 지금 5천만 원 됐어요. 월급쟁이였는데 코인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때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다른 투자와는 차원이 다르네. 1천만 원 잃은 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지만
또 투자하자고 아내한테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지난번 사기 사건 때문에 아내가 저를 얼마나 불신하는데. 그래서 혼자 몰래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단 작은 돈부터 해보자 생각해서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가입하고 신분증 인증하고 계좌 연결하고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또 잃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다음날 11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10만 원 번 거예요. 이거 진짜네? 그 다음날엔 9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5만 원 손실. 가슴이 덜컥했지만 이런 게 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동성이 크다고 유튜브에서 또 공부했어요.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라. 지금은 상승장 초기다. 앞으로 몇 년은 계속 올라간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120만 원이 돼 있었어요. 20만 원 수익, 은행 금리로는 1년 넘게 맡겨야 받을 돈이었어요. 그때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으로 20만 원 벌었으니 5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벌겠네? 아내의 몰래 다른 적금을 또 해지했어요. 500만 원. 아내가 왜 적금을 해지했어? 물어봤을 때는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둘러댔어요. 그 500만 원으로 이더리움을 샀어요. 후배가 이더리움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60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 수익. 이거다. 진짜 이거였어. 그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인 시세부터 확인했어요. 화장실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계속 휴대폰으로 차트만 봤어요. 밤에 잠들기 전까지 코인 유튜브만 봤어요. 다음 대장 코인은 이것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코인 탑5. 전문가가 예측하는 올해 100배 코인.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넣게 됐어요. 비상금 500만 원을 모두 썼는데도 모자라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어요. 200만 원 더 받아서 리플이라는 코인을 샀어요. 그때 제가 가진 코인이 총 800만 원어치 정도 됐어요. 2021년 2월쯤이었는데 정말 미친 상승장이었어요. 매일매일 돈이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8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200만 원 되고 1500만 원 되고 이제 1000만 원 손실을 만회했다. 2021년 3월에는 1800만 원이 2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800만 원이 2200만 원, 1400만 원 수익.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내한테 말해야겠다. 이제 성공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 아내한테 털어놨어요. 여보, 사실 내가 투자를 하고 있었어. 코인 투자.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빨리 말했어요. 아니야. 이번엔 성공했어. 800만 원 넣어서 1800만 원 됐어. 아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진짜네. 이게 다 우리 돈이야? 응. 1000만 원 손실도 만회했고 원금 빼고 400만 원 더 벌었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안전한 거야. 또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좀 빼두는 게 낫지 않을까? 충분히 벌었잖아. 하지만 저는 욕심이 났어요.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것 같아. 조금만 더 해보자. 아내는 계속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이미 충분히 벌었잖아.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괜찮아. 나 이제 감이 생겼어.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어. 조금만 더 하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어. 결국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까지 받았어요. 신용대출 1000만 원. 총 2800만 원을 코인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2021년 5월부터 코인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28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떨어지고 1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다시 오를 거야.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매수 타임이다. 물타기 하면서 버텨라. 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5월에는 1500만 원, 6월에는 1000만 원. 대출 이자도 매달 나가고 아내는 왜 돈이 줄어드냐고 매일 물어보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계속 벌고 있다던데. 처음엔 잘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결국 2021년 7월에 8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견디지 못하고 다 팔았어요. 원금 2800만 원 중에 800만 원만 건진 거예요. 2000만 원 손실. 처음 1000만 원 손실과 합치면 총 3000만 원을 날린 거였어요. 아내가 알고 나서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미쳤어. 내가 대출 받아서 하지 말라고 했지.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거야? 처음에 성공했을 때 왜 그만두지 않았어? 그때부터 아내가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코인으로 2천만 원 날렸어요. 처음에 조금 벌어놓고는 욕심 부려서 다 잃었어요. 투자 감각이 완전히 없어요. 바보예요. 그 말들이 제일 아팠어요. 처음엔 분명히 성공했었는데,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코인으로 2천만 원을 날린 후,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보기만 하면 한숨을 쉬었고,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큰아이가 고3이었고, 둘째가 고1이었거든요. 처음엔 아이들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부부싸움도 아이들 없을 때만 하고, 그런데 아내가 점점 참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큰아이가 아빠, 대학 등록금은 괜찮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네 아빠가 투자한다고 돈을 다 날렸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뭘 했어요? 아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비트코인인가 뭔가에 몇 천만 원을 넣었다가 다 잃었어. 너희 등록금까지. 그 순간 큰아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몇 천만 원이요? 그럼 제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저를 쏘아보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아빠한테 물어봐. 내가 뭘 알겠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둘째가 물어봤어요. 아빠, 그럼 제 휴대폰도 못 바꿔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최신폰 쓰는데. 아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휴대폰은커녕 용돈도 제대로 못 줄 판이야. 아빠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됐잖아. 그날 밤 큰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아빠, 진짜 괜찮은 거예요?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가 책임질게. 절대 너한테 피해 안 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 사기로 잃은 1,000만 원과 코인으로 잃은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다시 만들지.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용돈 달라고 할 때도 눈치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주 용돈 괜찮으면 주세요. 예전에는 당당하게 아빠, 용돈! 했는데 큰아이는 아예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돈 없어서 못 가. 하면서 집에만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우리 집 사정을 숨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큰아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들었는데 야, 너네 아빠 뭐 하시냐? 공무원이야.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겠네. 부럽다. 큰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빠는 투자 실패해서 빚만 들어가는 공무원이야. 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한 번은 가족끼리 마트에 갔는데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또 그랬어요. 둘째가 과자 하나 집으려고 하니까 그거 사지 마. 돈 없어. 아빠가 다 날렸으니까.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둘째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과자를 도로 놓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둘째가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곧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아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가 투자 실패해서 집이 어렵다. 고 말했다는 걸. 그래서 친구들이 큰아이한테 점심도 사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그랬대요. 아이가 친구들한테 동정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에 아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왜 아이들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거야? 아이들을 현실을 알아야지.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자고. 상처는 당신이 줬잖아. 총 3천만 원이나 날려서. 그 소리를 아이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둘째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아이들이 부모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게. 한 번은 둘째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아빠 되게 조용하시네. 둘째가 응, 요즘 좀 그래. 하더라고요. 예전엔 아이 친구들이 오면 과자도 사주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위축돼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어느 날 큰아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물어봐요. 우리 아빠 왜 요즘 저렇게 풀이 죽어 있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피곤하시다고 했어요. 아이가 저를 대신해서 변명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의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아빠였는데 이제는 그냥 무능한 아저씨가 돼 있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예전처럼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아빠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해도 아이들 눈에 믿음이 없었어요. 한 번은 둘째가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너네 아빠는 뭐 사주실 때 좋겠다. 그러게. 우리 아빠는 요즘 뭐 사달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셔. 그 말을 듣고 정말 참담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숨 쉬는 아빠가 되어버린 거구나. 이제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이가 아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장 속상한 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큰아이가 원래 의대 가고 싶어 했는데 그냥 국립대 아무거나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의대 가고 싶지 않았어? 등록금 너무 비싸잖아요. 아빠 부담되죠? 그때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욕심부린 탓에 아이의 꿈까지 무너뜨린 거구나. 이제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바보 아빠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빠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아빠가 된 거죠. 집에서 바보 취급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결혼한 지 20년 넘다 보니 부부 모임도 많고 아이들 학부모 모임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자리가 나름 즐거웠어요. 서로 근황도 나누고 농담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정말 무서워졌어요. 처음으로 느낀 건 작년 가을 대학 동창 모임에서였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는데 자연스럽게 투자 얘기가 나왔어요. 야, 요즘 주식 어때? 나는 삼성전자로 꽤 벌었어. 나는 부동산이지. 아파트 하나 더 샀는데 벌써 5천만 원 올랐어. 코인은 어때? 비트코인 대박 났다던데. 그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해? 공무원이니까 안전하게 접근만 하냐?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나는 그냥 조금만 해.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거든요. 제가 투자 실패한 걸. 그런데 몇 달 후에 문제가 터졌어요. 아내가 친한 언니들한테 털어놨던 거예요. 그 언니 중 한 명이 제 친구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투자하다가 손해 좀 봤다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들었어? 우리 마누라가 그러던데. 너네 마누라한테 들었다고. 그때부터 정말 난감해졌어요. 다음 모임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동정 어린 시선이었죠. 야, 힘들지? 요즘 투자 시장이 어렵다더라. 얼마나 손해봤어? 많이 봤어? 정말 창피했어요. 성공한 투자 얘기만 하던 자리에서 저만 실패담의 주인공이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런데 너 왜 코인 같은 걸 했어? 공무원이면 안전하게 가야지. 나도 그 생각이야. 공무원이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투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전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친구들 눈에는 투기꾼으로 보이는 거구나.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어. 가족을 위해서. 투자든 투기든 결과는 마찬가지잖아. 돈 날린 거. 그때부터 친구들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를 약간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야, 너는 투자 관련 얘기하지 마. 너 말 들으면 우리도 손해볼 것 같아. 농담조로 말했지만 정말 상처가 됐어요. 더 심한 건 부부 모임이었어요. 내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아내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투자하다가 돈 좀 잃었어요. 얼마나요? 총 3천만 원 정도. 정말 바보예요. 처음에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서 코인까지 했어요. 어머, 그렇게 많이요? 그것도 나 몰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했더라고요. 정말 한심해요. 그 순간 다른 남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3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내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장 선배한테 속아서 1,000만 원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코인 한다고 또 2천만 원 날렸어요. 그것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공무원이면서 그런 도박 같은 걸 해요. 애들 등록금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묵묵히 고기만 구웠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다른 남편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요즘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게요. 특히 공무원들 노리는 사기가 많다던데.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공무원 주제에 욕심부렸다가 당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너무 풀 죽어 있지 마.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고. 왜 그런 얘기를 다 해? 창피하잖아. 창피한 건 당신이 그런 짓을 해서 그런 거지.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는데. 언니들한테라도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힘든데. 결국 제 실패담이 아내의 하소연거리가 된 거죠. 다음 모임에서는 더 심했어요. 한 친구가 자기 성공담을 자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작년에 테슬라 주식으로 2천만 원 벌었어. 역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공부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덤벼든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나도 나름 공부했어. 그런데 운이 안 좋았던 거지. 운? 투자해서 운을 바라면 안 되지. 그게 투기야. 또 투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맞아. 확실하지 않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가족 있는 사람은. 그 말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결국 저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친구들 만나면 항상 제 실패담이 화제가 되고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비난받고 한 번은 친구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 확실히 반면교사가 되는구나.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나쁜 예시가 된 거구나. 이제는 모임에 가면 위축돼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예전에는 제가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해요. 친구들도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아요. 투자 얘기만 나오면 야, 너는 빠져.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정말 모든 모임이 고문 같아요. 하지만 안 가면 또 뒷말이 나올 것 같아서 억지로 나가고 있어요. 쟤 요즘 안 나온다. 창피해서 그러나? 이런 말 들을까봐. 친구들 앞에서까지 망신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집에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투자 실패 얘기로 돌아가거든요. 정말 사소한 일상 대화도 불가능해졌어요. TV에서 날씨 예보를 보다가 내일 비 온다네 했어요. 아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날씨 예보는 잘 보네. 투자할 때는 그런 꼼꼼함이 어디 갔어? 코인 차트는 맨날 들여다봤으면서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잖아. 저녁에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 했더니 점심은 맛있게 먹었겠지. 투자 실패한 바보도 밥은 잘 먹으니까. 그 돈만 있었으면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휴일에 날씨 좋으니까 산책할까 제안했어요. 산책이나 하자고. 돈 쓸 일 없어서 좋겠네. 3천만 원 날린 사람이 여유롭긴 하다. 심지어 요즘 허리가 좀 아파 하고 말했을 때도 허리 아픈 건 스트레스 때문이야. 사고 쳐서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다른 집 남편들은 돈 벌어다 주는데 우리 남편은 몸까지 아프네. 한 번은 요즘 새로 나온 드라마 재밌던데 하고 말했어요. 드라마 볼 시간에 돈 버는 방법이나 생각해봐. TV나 보고 있을 처지야, 빚쟁이가. 심지어 목이 마르네 물 좀 주라 했을 때도 물도 돈 주고 사는 거야. 공짜가 어디 있어? 당신처럼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야. 큰아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공부는 무슨. 등록금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1호봉 승진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승진될 것 같아. 그런데 아내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승진해봤자 얼마나 올라? 월 10만 원, 20만 원.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이 날린 3천만 원 생각하면 30년은 일해야 만회하겠네. 정말 김이 빠졌어요.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사과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당신이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다른 주제로 대화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요즘 둘째가 학교 생활은 어때? 학교 생활이 뭐가 중요해? 용돈도 제대로 못 주는데. 친구들은 다 용돈 받아서 놀러 다니는데 우리 애만 집에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회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그 돈 못 벌어. 공무원 월급 가지고 무슨 큰 돈 벌겠다고 그런 짓을 했어? 일의 계획을 얘기하려고 해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기는. 당신이 다 망쳐놨는데 계획을 세워봐야 소용없어. 돈이 없는데 무슨 계획이야. 정말 모든 대화가 막혔어요. 한 번은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요즘 힘들지? 내가 도울 일 없을까? 당신이 도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당신이 진짜 도우려면 그때로 돌아가서 투자 안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도움이야.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더 공격받았어요. 가장 답답한 건 아내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당신이 언제 열심히 했어?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봤자 언제 3천만 원 벌어? 제가 말하는 중간에 끊어버리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들을 게 뭐 있어? 어차피 변명이나 핑계잖아. 당신은 항상 그래. 잘못해놓고는 이유를 대려고 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었어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계속 그렇게 나만 탓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내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잘못한 사람이? 당신이 3천만 원 날려놓고 나한테 화내?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면서 화부터 내? 결국 저만 더 나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아예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됐어요. 집에 와서 안녕 인사만 하고 밥 먹을 때도 말없이 먹어요. TV도 혼자 봐요. 같이 보면 또 뭔 말이 나올지 몰라서. 아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필요한 말만 해요. 쓰레기 버려. 전기세 내. 아이 학용품 사와. 이런 것들만. 감정이 담긴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 번은 아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괜찮아? 약 사다 줄까? 하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사다 준다고 감기가 나?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 그것도 투자 실패와 연결시키더라고요. 정말 무력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는 평생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결국 3천만 원 얘기로 돌아가니까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짜증이 났어요. 또 오늘 하루 종일 비난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 밤에 잠자리에서도 대화가 없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내일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각자 휴대폰만 봐요. 한 번은 아내가 휴대폰으로 지인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또 변명하려고 하더라고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고 해결책은 없어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뭘 말해도 핑계만 대요. 아내에게는 제가 대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내가 대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아내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이려고 해요. 퇴근하고도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요. 아내와 마주칠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정말 지긋지긋해서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부부 사이일까요? 이제는 정말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 남남보다 못해요. 남남은 최소한 예의라도 지키는데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다 보니까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결혼한 지 벌써 23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시험 떨어졌을 때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어. 하면서 위로해줬어요. 돈 없어서 데이트비 아낄 때도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좋아? 하면서 이해해줬고 결혼 초에도 그랬어요. 제가 신입 공무원이라 월급이 적었을 때도 우리 같이 아껴 써서 목돈 만들자. 하면서 격려해줬어요. 첫째 낳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당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고마워. 했거든요. 그대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둘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샀고 아이들도 키우고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가끔 아내가 가는 모습을 보면 예전 모습이 겹쳐 보여요. 신혼 때 제 어깨에 기대어 자던 모습, 아이들 어릴 때 밤새 간병하느라 지쳐서 자던 모습, 그때는 정말 고생스럽지만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남남 같아요. 서로 등 돌리고 자거든요. 한 번은 아내가 감기 걸려서 열이 많이 났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약국 가서 약 사오고 죽 끓여주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잘 안 들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요. 큰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같이 영화도 보고 아이들이 우리 집이 제일 좋아. 하곤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걸 싫어해요. 부모가 싸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큰아이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 이혼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맨날 싸워요? 둘째는 아이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같이 TV도 보고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부모 얼굴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제 때문이죠. 제가 욕심부려서 투자 실패한 탓에 가정이 이렇게 된 거니까. 가끔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해요. 이렇게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 나이가 53살인데 이제 와서 혼자 살기도 어렵고 아이들 학비도 책임져야 하고 무엇보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안 해도 저랑 사는 게 힘들 거예요. 매일 투자 실패한 남편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번은 정말 용기 내서 아내한테 말해봤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다시 처음처럼 해보자. 처음처럼? 처음에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지. 3천만 원 날리는 사람이랑 처음처럼 살라고? 당신이 그때로 돌아가서 투자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역시 안 됐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후회한다고 돈이 돌아와? 말로만 후회하는 거 지겹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글쎄, 3천만 원 다시 벌어다 주면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결국 다 돈 때문이구나. 얼마나 돈에 지긋지긋하면 그러겠어요. 정말 돈이 왼수네요. 그래도 정말 돈 걱정 안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돈벼락 좀 맞고 싶네요.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을 다시 벌어다 주라니. 공무원 월급으로는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부업이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공무원이라 제약이 많지만 허용되는 선에서라도 퇴근 후에 단기 알바라도 해야 하나. 주말에 뭔가 할 일이 없을까. 하지만 솔직히 53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어요. 가족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다시 말할 수 있게, 아내가 다시 저를 믿어줄 수 있게. 가끔 옛날 사진을 봐요.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어릴 때 가족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져버린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엄마이고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저를 미워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웃어줄 날이 올까요? 정말 간절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죠. 어떻게든 3천만 원을 다시 마련해서 아내한테 여보, 이제 됐지? 하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웃어준다면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절실해요. 댓글로 조언 좀 해주세요.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